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이,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의 계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당기순이익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더하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빼어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만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그리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 부분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수업의 대부분은 이 세무조정에 있습니다. 차가감 소득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더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도 일종의 세무조정의 일정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위에 안 넣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냐 하면은 차가감 소득 금액이 나와야 차가감 소득 금액이 나와야 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죠. 또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은 송금 산입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과거 연도에 기부금이 한도 초과해 가지고 이 기부금 송금 인정을 못 받는 게 있죠. 그 부분이 올해 만약에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되면은 그 2월 된 한도 초과액 송금을 인정을 못 받은 부분을 올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도 초과로 인정 못 받은 부분을 올해 한도 미달되면 받을 수 있는 게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고 이 아래 과세 표준을 보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다가 2월 결손금을 뺍니다. 물론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것도 빠지는데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는 아주 특이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빼줍니다. 과거 10년간 2월 결손금이 있으면은 2월 결손금을 빼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소기업이라든지 회생계획이 이행 중인 기업, 그러니까 이런 좀 어려운 기업들은 이 100% 과거에 2월 결손금을 100% 공제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월 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즉 과거에 2월 결손금이 있었어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은 40%는 과세 표준에 넣는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면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억 원 아래는 과세 표준의 10%, 그리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면은 25%. 주로 약간의 누진제 형식으로 가미가 돼 있죠. 그래서 3천억 초과는 주로 상당히 큰 대기업들이죠. 그런 때는 25%까지 법인세 세율을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면은 공제 감면세액을 빼고 거기다 가산세를 더하고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을 더해서 이건 뭐냐면은 과거 년도에 감면해줬는데 이 회사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그 감면분을 올해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부담세액이 생기고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빼면은 차가감 납부세액이 계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을 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여기서 보면은 수익이 0인데 세법은 100이다. 그러면은 회사결산서에서는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인 것은 입금 산입을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수익이지만 세법은 입금이 아닌 것은 입금 불산입을 하죠. 비용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결산서상에서는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비용인 것은 송금 산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는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 송금이 아닌 것은 송금 불산입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세무조정은 이 송금 불산입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이 네 가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네 가지 세무조정,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산조정은 결산서상에, 회사가 회계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계상을 하면은 송금으로 인정, 그렇지 않으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신고조정은 결산서상의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송금이나 입금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성격은, 그래서 이 결산조정은 임의계상 항목이 해당되죠. 그러니까 즉 송금의 기속 시기를 법인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페이지만 가지고 이해를 좀 안 되는데, 회사가 올해 비용으로 넣으면은 올해 송금이 되고, 내년에 비용으로 넣으면은 내년에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고조정은 좀 특이합니다. 강제 계상 항목이에요. 그래서 세법에 규정된 사업연도에 이 송금으로 넣어야만 인정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그 앞에 올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에 인정 받으려고 하면은 인정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락시 송금 인정 방법. 그래서 이것은 단기에 결산서상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에는 송금 인정이 세무상으로 불가능하죠.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고조정을 보죠. 단기에 결산서상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금 산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단기에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단기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는 세무조정을 못해요. 차기 이후에는. 차기 이후에는 세무조정을 못하고 올해치를 수정해서 세무서에 요구를 해야 되죠. 그것이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그걸. 반면 결산조정은 올해 결산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는 내년 차기 이후에 그 금액을 송금으로 계상하면은 역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조정은 회사가 이 두 번째 얘기했듯이 송금 기속 시기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산조정 사항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있죠. 대손 충당금,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이런 충당금이나 보험준비금, 충당금이나 이런 준비금 성격은 결산조정 사항이죠. 그리고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도
고정자산 상각비, 유형자산이라고 그러죠. 유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거래처 파산, 부도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대손금. 거래처가 파산이나 부도됐을 때 이것을 대손으로 평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회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고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평가 손실. 이제 이런 고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평가, 유가증권 평가 손실, 이런 것들은 법에서 엄밀하게 좀 제한을 해놨죠. 근데 이 평가 손실을 법인세법에서 인정해 준 한도 내에서는 회사가 평가 손실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설의 개체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 그 생산설비가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는 폐기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역시 회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폐기 손실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은. 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회계상 1,500원의 감가상각을 하였다. 세법상 한도는 1,000원인데 한도 초과하면 한도 초과한 부분은 당연히 송금불산입을 해야 되죠.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원. 이것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초과한 부분에서는 이 신고조정, 우리가 세무조정을 형태를 한다는 거죠.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법인세 신고할 때 이런 세무조정을 한다 해서 신고조정이라고도 하고 또한 세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회사가 회계상 700원의 감가상각을 하였다. 세법상 한도가 1,000원인데 회사가 700원 감가상각을 하였다. 그러면은 한도보다도 모자라니까 우리가 세무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가 700원 감가상각을 했으면은 우리가 신고조정 없이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이 700원이 회사가 계상한 비용을, 감가상각 비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물론 한도 미달액 300원은 나중에 언젠가 회사가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비로 다시 계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바드러움 2,000원을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 이거 부도 발생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대손 처리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래 안 하고 이렇게 회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도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이 회사는 언젠가 다시 회생해서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회사가 판단하면은 굳이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나중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대손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이후에 대손 처리 시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네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조금 달라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서 송금으로 산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00원을 회계상 대손 처리하지 않았다. 이것은 회계상 결산상에 대손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고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결산조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송금산입 소멸시효 완성채권 100원이라는 이 세무조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세무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 이후에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굳이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올해치 세무조정한 것을 수정해서
우리 올해 잘못했으니 고쳐서 다시 경정 청구를 하면은 그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 이것을 송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단기 말에 신형 판매한 상품의 판매가액 1,000원이 회계상으로 누락되었다. 이것은 반드시 올해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입금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 매출 누락 1,000원. 여기서 이제 매출 누락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매출 원가도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상응하는 매출 원가도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는 1,500원이나 세무상 한도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초과된 500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당연히 해야 되죠. 신고 조정으로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의 사례로 어떤 것이 결산 조정 사례고 어떤 것이 신고 조정 사례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소득 처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득 처분은 자, 세무조정금액이 누구한테 가느냐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자, 세무조정금액이 그 귀속이 누구한테 되느냐. 그 소득 처분의 유형을 볼게요. 자, 사회유출. 이 돈이, 소득 처분한 돈이 어떻게든지 바깥으로 나갔다. 라는 거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의 금액이 소득금액 증가액이 금액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금액이 증가됐는데 이것이 회사 외부로 나갔다. 이런 거죠. 이것이 주주한테 나갔으면은 배당이라고 처분을 해요. 배당이라고 처분한다는 것은 주주의 배당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거죠. 또 이것이 이렇게 세무조정금액이 상여로 임원이나 사용인, 뭐 출자 임원을 포함해서 상여로 나갔다고 보면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임직원이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죠. 기타 사유출이 있어요. 기타 사유출은 뭐 국내의 내국법인, 외국법인, 뭐 거주자 이런 사람들의 소득의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기타 사유이출은 추적해서 과세하지는 않아요. 이미 세금을 냈다고 보는 거죠. 기타 소득은 그 외의 소득자, 어떤 그 외의 개인, 그러니까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닌데 어떤 다른 기타 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역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 세무조정금액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다. 회사 내에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송금불산입이라면 그만큼 세법상 순자산이 회사 회계상 순자산보다 더 커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유보라는 거 합니다. 유보라는 개념은 세법상 순자산이 회계상 순자산보다도 더 커져 있을 때 유보라고 합니다. 기타는 회계와 세법상 순자산 차이가 발생하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것. 이것이 기타입니다. 자, 이렇게 소득처분의 유형은 사회유출과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상 순자산이 회사의 순자산보다도 더 적어지는 경우가 마이너스 유보죠. 그리고 기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득 귀속자에 따른 소득 처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소득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배당이라는 걸 아까 말했죠. 이 귀속자가 개인인 주주,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 그러면은
이 귀속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를 개인한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무서가 직접 그 개인한테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세무조정을 하는 법인이 그 개인한테, 주주인 개인한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회사가 귀찮은 거죠. 이 배당이란 처분을 받으면은 주주한테 그 돈을 원천징수해서 소득세에 배당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을 원천징수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상여도 마찬가지죠. 임직원한테 그것이 귀속이 됐으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회사가 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타 사유유출은 아까 기타의 사유유출은 그렇죠. 이 법인이라든가 어떤 비과세법인 이런 데 또는 개인 사업자 이미 나가는데 기타 사유유출은 이미 그 나간 거 가지고 그 소득의 귀속자가 이미 세금을 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기타 사유유출인 경우는 회사가 조금은 편해요. 그래서 누구를 추징해서 가서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기타 소득은 위에서 열거한 이외이자 그래서 역시 그 기타 소득 해당한 자에게 가서 기타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해서 회사가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은 누구한테 이 세무 조정한 것이 갔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경우는 이렇게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회사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면 증빙불비 접대비인데 그 사용한 내역이 없는 거죠. 사용한 증빙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럴 경우는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가져갔다 해가지고 대표이사 상여로 때립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법인이 결산서에 접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송금불사님하고 증빙서류 불비 접대비 150만 원 대표이사 상여로 때리고 결국 대표이사한테 해당 세금을 이 법인이 걷어서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유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무조정상 입금 산입, 송금부 산입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의 계상 순자산보다도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해서 그래서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유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원래 기초에 기계장치 장부가액이 10,00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감가상각을 1,500원을 이번에 했어요. 그러면은 기말에는 회사는 장부가액이 8,50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법은 감가상각을 하는 한도액이 1,000원이 됩니다. 1,000원이라면은 회사가 1,500원을 감가상각을 했으면은 500원을 세법이 인정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 500원에 한해서는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해가지고 유보라고 처분을 합니다. 이 유보 처분의 의미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회사는 감가상각을 1,500원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장부가액은 8,50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1,000원만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000원이 빼진
9,000원이 세법상 장부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세법상 장부가액이 회사 계상 장부가액보다도 500원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세법상 순자산이 회사가 회계상으로 잡아놓은 순자산보다 더 커졌다. 그래서 유보가 된다는 거죠. 자, 순자산이 세무조정으로 커지면은 그것이 유보라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두 번째는 기초퇴직연금 충당금이 7,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번 기에 퇴직연금 충당금을 3,000원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 계상 기말 퇴직연금 충당금은 10,000원이 되죠. 10,000원이라는 퇴직연금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법인세법은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를 1,000원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 기말 잔액은 8,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10,000원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2,000원을 회사가 초과 설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 초과 200원을 유보를 합니다. 유보라는 것은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유보라는 것은 회사가 10,000원을 퇴직연금 충당금을 설정을 했는데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은 8,000원이다. 즉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부채가 세법상 2,000원이 적다. 다시 말해서 순자산이 세법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2,000원이 유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주식회사 A가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할 경우 제8기와 9기에 각각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소득 처분을 하시오. 소득 처분까지 해라는 거죠. 자, 8기에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10,000원에 사고 여기에 취득세 4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취득세도 토지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기업회계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이 취득세 400원이 토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 1,400원, 대변에 현금 1,400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회사가 기업회계 담당하는 친구가 약간 실수를 해서 이 취득세 400원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과목으로 설정을 했어요. 비용 과목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세법은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8기에 아래 세무조정을 이렇게 합니다. 송금불산입, 토지 400원 유보 처리를 합니다. 왜 이게 유보일까요? 회사는 토지를 10,000원으로 받지만 세법은 토지를 1,400원으로 본다는 거죠. 세법상 순자산이 커져 있으니까 이 400원이 유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기에 바로 1년 있다가 이 토지를 12,000원에 처분을 합니다. 12,000원에 토지를 처분을 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회사는 이렇게 처리하겠죠. 차변에 현금 12,000원, 대변에 토지, 회사가 장부가액으로 10,000원을 잡고 있었으니까 10,000원의 토지를 없애고 토지 처분이익 2,000원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상에는 우리가 토지가 장부가액이 10,000원이 아니라 1,400원으로 잡혀 있었죠. 토지가 1,400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1,400원이라면은 세법상은 토지 처분이익이 1,6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처분이익을 더 많이 잡았어요. 세법보다도. 그래서 제9기에는 입금불산입, 처분이익을 회사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 400원, 토지 400원을 입금불산입 한다는 거죠. 이걸 빼주고 이것을 마이너스 유보를 처리를 합니다. 이 마이너스 유보는 전기에 제8기에 잡았던 이 토지 400원의 유보를
없애주는 겁니다. 제9기에. 그래서 토지 400원이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입금과 송금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금 회계에서는 입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세법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봐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다 입금으로 봅니다. 단지 주주가 출자해서 자본을 늘리는 것, 이것은 입금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다 입금이 됩니다. 아래 입금 항목을 예를 볼게요. 사업수익금액, 이것은 매출액에 해당되는 거죠. 자산의 양도가에, 자산의 양도에서 얻는 게 있죠. 그것도 입금에 해당되는 거죠.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이익,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면책, 이런 것도 입금에 해당됩니다. 6번에서 9번까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그리고 유가증권 저가 양수에 따른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지윤대료, 의제배당, 요것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이 중요한데요. 1번부터 9번까지 나열을 해놓고 그 밖에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다 입금으로 본다는 것이 10분의 내용입니다. 자,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년도 이전에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해당 사업년도에 환입이 되면은 입금 처리한다 라는 거죠. 과다 납부 재산세 환급액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7월에 회사가 재산세를 납부를 했어요. 재산세를 납부를 하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 500만원, 대변에 현금예금 5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즉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재산세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재산세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세무 조정, 세금과 공과는 송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회사가 맞게 처리했고 이건 세법에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재산세 일부를 환급을 받아요. 500만원 냈는데 너무 많이 났다 해가지고 100만원을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예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환급 재산세 수익 100만원, 즉 이것은 수익 계정이죠. 이만큼 수익 처리를 했어요. 이것도 정당한 회계 처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냈던 돈을 작년에 비용 처리하고 올해 수익 처리했으니까 이건 정당한 회계 처리예요. 법인세법 입장에서도 작년에 500만원이 송금 처리가 됐고 이것이 다시 올해 환입돼서 100만원이 환입됐는데 이것이 입금 처리가 된 거죠.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회사가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입금으로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입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것이 이러한 내용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송금 처리된 것이 올해 환입돼 가지고 입금 처리한 것은, 이것은 올해 환입된 것은 입금으로 본다 라는 게 이번에 이 제목에 있는 말이죠. 송금에 환입된 금액 중 환입한 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의 예는 조금 다릅니다. 해당 사업년도 이전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그것이 당해년도에 환입되더라도 올해 입금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년도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올해는 그것이 환입된다 하더라도 입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아래 예를 볼게요. 2020년 7월에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토지를 사면서 취득세를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토지의 취득세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죠. 세금과 공과 500만 원, 현금 예금 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토지는 뭐에 해당되냐면 이것은 취득세는 토지에 들어가야 될 돈이죠. 그래서 차변이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토지 5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회사가 잘못 처리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법에서 어떻게 해요? 세금과 공과라는 500만 원 비용을 인정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이렇게 해요. 송금불산입, 토지 500만 원. 이것을 유보를 처리하는 거죠. 이 50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지 않고 토지의 장부가액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법상 토지의 장부가액이 500만 원이 다 커져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유보로 처리되는 거죠. 예, 앞 페이지에서 했던 예하고 비슷해요. 2021년 3월에는 이런 토지로 취득세 500만 원을 냈는데 너무 많이 했다 해가지고 환급을 받았어요. 1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으면은 차변에 회사는 이렇게 처리했겠죠. 차변에 현금 예금 100만 원. 대변에 환급 취득세 수익. 이 수익 계정으로 100만 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은 이게 수익이 아니죠. 왜? 토지라는 계정 과목에서 1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상에 수익 100만 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 수익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세법은. 그래서 입금불산입 토지 100만 원 해가지고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은, 시가보다도 싸게 사면은 그 정상적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입금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예를 볼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A의 10기와 11기에 필요한 세무조정, 소득처분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권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는 10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갑으로부터 시가 5억 원의 유가증권을 3억 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는 거죠. 3억 원에 샀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3억 원, 대변에 현금 3억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근데 누가 5억 원짜리를 3억 원에 싸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 주주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회사가 아들이 대주주인 회사라면은 그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게 그 회사에다가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억 원에 설령 샀다 하더라도 세법상은 이 단기 매매증권이 3억짜리가 아니라 5억짜리라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해답을 보세요. 첫 번째 10기회 세무조정이죠. 세법은 이것이 시가 5억짜리 유가증권으로 보지 3억짜리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싸게 산 2억 원만큼은 입금 처리를 한다는 거죠. 단기 매매증권 2억 원을 유보한다는 거죠. 이 유보는 세법은 5억짜리 유가증권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식회사 A는 제11개 유가증권을 6억 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차변에 현금 6억 원. 그리고 회사는 단기 매매증권을 3억짜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3억 원의 단기 매매증권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차익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3억 원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짜리였나요? 5억짜리였어요. 그래서 세법상은 5억짜리를 6억에 팔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회사는 처분이익을 3억을 잡았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제11기는 세무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입금 불산입, 단기 매매증권 2억 원 해가지고 마이너스 유보. 앞에 잡았던 앞기 쉽게 잡았던 2억 원의 유보가 없어지는 거죠. 처분하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잡히는 거죠. 만약에 그 아래를 보면은 이것이 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냥 3억 원이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사가 잡고 세법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취득 시 2억 원의 입금 산입을 하고, 그리고 처분 시는 회사가 만약에 3억 원을 처분이익을 잡았다면 세법상 처분이익은 1억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2억 원을 입금 불산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고 이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그런 영리 내국법인이죠. 차입금 과다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하는 법인. 이런 법인은 이런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요. 그럼 임대보증금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것을 놀려가지고 이자 수익을 얻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자체가 우리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법인세법은 임대보증금 가지고 니네가 어떤 혜택을 누린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수익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수익으로, 입금으로, 세법상의 입금으로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임대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만약에 회사가 그 임대보증금으로 어떤 이자 수익이 실제 발생한 것은 또 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이자 수익은 이미 입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뺀 금액은 간주 임대료를 해가지고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제 배당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제 배당은 현금 배당 같은 그런 배당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은 그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배당하고 유사한 경우로 그런 경우는 배당으로 봐서 입금 산입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배당을 받는 기업이 의제 배당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배당을 받는 기업에 입금에 산입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무상주 교부. 우리가 시중에서 무상증자라고 그래요. 무상증자는 이제 이익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해서 기존의 주주가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주주 1주당 가액 곱하기 늘어나는 주식수, 무상주식수를 배당으로 본다는 거죠. 주식 배당은 어디가 냐면은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기부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를 하면은 그래서 무상주를 받는 회사는 그만큼을 입금으로 본다는 거죠. 또 무상주를 받는 회사는 무상주가 생겼으니까 입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식배당도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의제배당이 아닌 것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본잉여금. 주로 자본잉여금은 예를 들어서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든지 그런 자본잉여금은 원래 주주의 돈이에요. 원래 주주의 돈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를 시켰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수가 늘어나더라도 이것은 기업이 이 돈을 벌어서 배당세를 배당 돈을 벌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고 남은 이익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만은 주주가 낸 돈을 다시 자본금으로 돌리는 것은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주식 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자, 이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요. 샀는데 원래 그 주주가 취득할 때 산 가격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사버려요. 사서 없애버리는데 주주들한테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데 기존에 그 주주가 가지고 살 때 취득한 원가보다도 더 돈을 주고 많이 주고 사서 없애버리면은 그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인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이득이 생겼다 해서 그것도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한 의제배당에서 얼마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은 무상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있죠. 그 늘어나는 무상주식수 곱하기 1주당 가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두 번째 주식의 소각에 의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그 주식을 이 주주 입장이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주주 기업 입장에서는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살 때 들어간 돈이죠. 돈에서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 주식을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고 원래 이 돈을 주잖아요. 주고 나서 그 돈을 이제 원래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돈을 받죠. 자, 주식을 없애기 위해서 주식을 사버려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그러면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돈을 받게 되죠. 그것이 취득한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에요.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원래 그 없어지는 주식을 사는데 들어간 취득가액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내가 받았다면은 주식을 내 거를 소각시키면서 그 더 큰 돈을 내가 받았다면은 그 차액만큼은,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차액만큼은 이미 내가 그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서 내가 팔려버린 거죠. 팔려버리면서 내가 얻는 대가보다도 그 주식의 취득가액보다도 그게 클 경우에는 그것만큼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자,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의 순자산을 징계시키지만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그 주주가 뭐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입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이건 뭐냐면은 수익 배당금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법인세를 내고 이익을 만들어서 내한테 배당금을 주면 나도 그 배당금에 해당되는 만큼 또 법인세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 법인세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수입 배당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2월 입금 그 외에는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해서 별도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먼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A법인의 소득이 생겼어요. A법인이 소득이 생겨서 분명히 여기서는 법인세를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을 거예요. 내고 나서 남은 이익을 B법인에 이익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B법인은 배당 수익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또 법인세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입금 불산입해줘요. 이 받은 배당 수익에 대해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논리적으로 하면 100% 배당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을 해야겠죠. 왜? 그래야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세법은 100% 입금 불산입을 하지 않고 입금 불산입 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율이라는 걸 해서 그 아래 보면은 지주회사는 80%, 90%, 100% 이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상장되어 있는 지주회사는 거의 100%를 입금 불산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일반 법인은 조금씩 덜해지죠. 지주회사보다도. 이 지주회사는 입금 불산입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줘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최근에 많이 만들어요. 지주회사는 뭐 옛날에 이 재벌들이 상호출자나 문어발식 그런 기업 형태를 갖지 않고 어떤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지주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률적으로 기업 집단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입금 불산입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서 지주회사도 어떤 큰 자회사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은 지주회사 주주들 돈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주회사의 주주가 아닌 차입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입금 이자가 그 해당 자회사의 주식 가액만큼은 전체 자산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가액만큼에 해당되는 비율은 또 입금 불산입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면은 지주회사가 주주들 돈으로 각종 자회사를 거느려라는 거죠. 주주가 출자한 돈으로 다 거느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자회사를 계속 문어발식으로 만들면은 차입해가지고 자회사를 문어발식으로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입금 이자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금 불산입을 그만큼은 안 해주겠다. 그런 의도예요. 자, 송금회계. 송금회계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의 증명 서류, 수치 보관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회계 담당자는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법정 증명 서류라는 게 있어요. 이외에 임의 증명 서류 이 두 수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은 이런 제재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비용, 송금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비용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은 다른 임의 증명 서류는 갖췄어요. 그렇지만 법정 증명 서류는 못 갖췄을 때는 이
이미 증빙서류는 갖췄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법정 증빙서류를 못 가졌으니까 거래금액의 2% 가산금을 내야 돼요. 일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건당 3만 원 아래는 이미 증명서류만 갖추고 있어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요. 이미 증명서류 대표적인 건 얇은 종이로 해가지고 길쭉한 그 계산서가 있어요. 주로 수기로 쓰는 그런 계산서. 영수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영수증 같은 경우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접대비는 훨씬 더 까다로워요. 접대비는 거래건당 1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에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그리고 1만 원 이하에 해당돼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죠. 접대비를 인정을 해주지만 접대비는 한도액에 대한 시부인 계산을 하죠. 접대비를 한도 내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법정 증명서류는 어떤 것들이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법인세에서 세무조정의 상당 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송금불산입 항목에서 나와요. 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은 또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송금불산입,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송금불산입, 인건비, 세금가공과 접대비, 감가상각비, 기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약해서 공부할 때는 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송금불산입. 이제 회사가 지출을 한 증빙이 있어도 그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회사는 비용 처리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세무 조정할 때는 송금불산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 유지비, 수선비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무슨 부동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아주 페라리 이런 아주 고급 승용차죠. 거의 경주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이런 2억 3억짜리 그런 승용차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업무와 관련이 없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이런 경우도 많죠. 법인이 쓰지를 않고 주주가 사용하고 있는 사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법인의 주주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 유지, 사용료와 관련된 지출금 여기에 바로 나오네요. 이제 임원이라든가 임원이 쓰는 거죠. 이것은 임원이 쓰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직접 사용하는 이런 사택이라든가 사용료 유지비 이런 것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직원용 기숙사 이런 것은 인정을 해주죠.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런 부분은. 자, 업무무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자금의 차익과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은행에서 빌려서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그러면은 빌린 이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빌린 이자도 송금불산입 한다는 거죠. 해당 법인이 공유한 형법상 뇌물. 이게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뇌물을 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을 인정을 하지를 않겠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노조 전임자가
이런 법에 의해서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 전임자 수를 초과해서 전임자라는 것은 회사 일을 안 하고 노동자 일만 하는데 거기 그 전임자에게도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있지만 이것을 이 법에서 초과해서 그 전임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준 급여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한다는 거죠. 자, 송금불산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타의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한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죠. 사용을 아래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처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출자자가 그 업무 무관 자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아까 그 집을 얘기할게요. 집을 출자자가 사고 있으면 배당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이것은 기숙사가 아닌 집을 말하는 거죠. 별도로 임원이 사용하고 있으면은 상여로 처리한다. 그리고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용했으면, 이제 예를 들면 자회사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다는 거죠. 왜? 약간 의문이 들 건데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회사가 이 모회사의 건물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자회사는 그만큼 비용으로 잡지 않아. 모회사에서 비용을 잡았기 때문에 자회사는 그만큼 비용으로 잡지 않아서 자회사는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미 법인세를 더 내고 있는 거죠. 비용이 세이브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외에 개인은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다. 우리가 앞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중 송금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은 이 법인세법에서는 부가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은 다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법인세법에서는 이 개정안 오른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래 표를 보면은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중 이 승용차죠. 승용차에서 승용차인데 주로 이제 업무용과 출퇴근용을 주로 같이 쓰는 승용차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차 한 대당은 연간에 1,500만 원까지 비용을 인정을 해줘요. 그걸 초과하면은 인정을 안 해준다죠. 1,500만 원은 그 차의 감가상각비와 또 그 차의 유리비, 수선유지비 또는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1,5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들어요. 근데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 이상의 것은 송금불산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인건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A의 10기 사업연도의 인건비 자료이다. 세무조정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주 A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부급여는 7,200만원, 상여금은 4,000만원이에요. 급여 지급기준상 임원 상여금은 급여의 50%. 이게 상여금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는 상여금은 급여의 5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200만 원의 50%인 3,600만 원이 상여금을 줄 수 있는 한도예요. 근데 상여금을 3,600만 원보다도 400만 원 초과해서 줬죠. 4,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초과된 부분은 송금불산입이에요. 해답을 볼게요. 대표이사 가부 상여금 중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원래 한도는 3,600인데 4,000을 줬으니까 이 400만 원을 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처분은 대표이사한테 갔으니까 상여,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주식회사 A의 임원 중 상무이사 을이 해당 사업연도 중에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퇴직급여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을은 퇴직 직전 1년간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7,920만 원이며 주식회사 A는 A에서 4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A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어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근무 연수 1년 전 지급받은 총액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을 곱하고 거기다가 또 근무 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 아래 박스가 나와 있죠? 이 박스를 보면은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다가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 연수를 합니다. 그렇게 한도액을 정하면은 7천 상무이사 의료 퇴직급여 1번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볼게요. 7,92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4와 12분의 8이죠. 4년 8개월 근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696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그런데 얼마를 줬다고요? 1억 원을 줬어요.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6,30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본다는 거죠. 송금불산이 임원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6,304만 원. 이만큼은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접대비 세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세무조정은 이 3단계로 하는데요. 먼저 증빙서류가 불비되어 있는 접대비를 무조건 송금불산입하는 겁니다. 아무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이 돈을 가져갔다고 보고 송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있지만 법정 증빙서류가 없는 것이 이제 두 번째죠. 역시 법정 증빙서류가 없으면은 건당 1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은 1만 원을 초과하면은 이거 역시 송금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서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계좌 이체했으면은 계좌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영수증을 받았으면 그 영수증을 받은 내역은 있지만은 법정 증빙 서류 아까도 공부했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1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아예 접대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송금불산입을 합니다. 송금불산입을 하고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증빙을 갖춰주지 않는 그런 접대비를 다 접대비에서 빼낸 다음에 남아있는 접대비 가지고 접대비 한도 초과가 됐으면 그 한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것이죠. 자,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면서 박스를 보면은 이제 접대비 해당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증빙서류 불비 접대비, 법정 증빙서류 미수치 접대비 이런 것을 다 빼낸 이후에 접대비 해당액에서 접대비 한도액보다도 더 초과된 부분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접대비 한도 초과는 이렇게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은 일단 기본으로
12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을 주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접대비가 훨씬 많이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수익금액 기준 한도가 또 따로 있어요. 수익금액 기준 한도는 쉽게 말하면 매출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곱하기 적용률을 하고 플러스 특정 수익금액은 적용률을 한 다음에 10%를 합니다. 이 특정 수익금액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은 계열사 매출액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계열사 매출을 할 때는 굳이 접대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접대비 적용률에다가 10%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주 조금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제 아래 적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률을 보면은 수익금액, 일종의 매출액이 해당되는 거죠. 매출액이 100억 이하면은 그 수익금액 곱하기 0.3%를 수익금액 기준 한도 접대비로 인정을 해주고 100억에서 500억 사이는 100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0.2%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500억 초과한 부분은 0.03%만 인정을 해줘요. 아주 조금만 인정을 해주죠. 즉 이러한 적용률 구조를 만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매출액이 쭉 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접대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죠. 늘긴 늘은데 체감할 것이다. 이런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문화접대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도 계산을 해서 회사가 이제 문화접대비를 쓰면은 20% 한도를 더 늘려줍니다. 20%.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냐면은 무슨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계열사한테 어떤 도서 상품권을 선물한다든지 이러한 조금 문화에 해당되는 활동을 같이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더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접대 문화를 좀 건전하게 유도하자 이런 의도에서 이런 쪽에 사용할 때 접대비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접대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가지고 한번 이 계산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네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는 올해 2020년도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접대비 지출 금액이 1억 2,62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가 900만 원 있어요. 이 900만 원은 바로 대표이사 상여로 때린다고 그랬죠. 저 아래 해답의 4번의 세무조정을 보세요.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는 송금 불산입을 하는데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법정 증명서류 미수치 접대비,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500만원 있어요. 이것이 역시 세무조정 4번 두 번째 보세요. 송금불산입, 법정 증명서류 미수치 접대비. 이것은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은 기타 사회 유출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법정 증명서류는 갖춰져 있지 않지만 다른 증명서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은 아니고 분명히 접대 목적으로 썼다. 그렇지만 법정 증명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을 해볼까요? 접대비 한도액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3,600만 원은 기본으로 주어져 있고 수익금 한도죠. 매출액 기준의 한도인데 수익금이 100만 원까지는
100억 원까지는 0.3%, 100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220억 원이 되네요. 이것은 0.2%. 그리고 수익금액에서 매출액에서 60억 원은 특수관계인 매출이에요. 특수관계인 매출은 60억 원은 100만 원 초과 퍼센트가 0.2%니까 0.2%를 곱하고 거기에 10분의 1만 10%, 10분의 1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특수관계인한테 가는 특수관계인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는 거기 10분의 1만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이 7,52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접대비로 해당되는 것은 1번 보세요. 1번 접대비 해당되는 것은 1억 2,620만 원에서 이미 송금 불산입한 것이 2건이 있었죠. 900만 원이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고 또 법정 증명서류 미수치 접대비가 5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이미 송금 불산입했으니까 빼주면은 회사의 남은 접대비 한도액은 접대비 회사 해당액은 1억 1,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계산한 한도액은 1억 1,1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세 번째 보세요.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 100만 원은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한다는 거지요. 자, 기부금 세무조정을 보겠습니다. 기부금 세무조정은 기부금이라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액. 이것은 아까 접대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간접 관련이 있는 것은 접대비예요.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어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이것을 기부금에 해당되죠.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은 다 비지정기부금이에요. 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을 해야 돼요. 자,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주는 거,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품, 그리고 천재재변으로 생길 때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사립학교 등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국립대학병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이렇게 나가는 거. 즉 국가나 아니면 학교 이런데 직접적으로 나가는 기부금이죠. 그래서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꽤 높아요. 예를 들어 기준소득금액의 50%가 법정기부금이에요. 법정기부금 한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성이 큰 부분은 한도를 많이 주고 지정기부금은 이 기준소득금액의 10%만 인정을 해줘요. 그런 데는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시설 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이런 데는 기준소득금액의 10%만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을 한다 그랬죠. 정치자금, 향후의 동창회, 종친회 이런 데는 무조건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기부금의 세무조정 때 법정기부금은 이 아래 조그만 화살표를 보세요. 법정기부금은 송금 산입 한도액이 기준소득금액에 곱하기 50%만 50%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기준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오른쪽 우리가 제가 그 박스를 하나 오려놨는데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세무조정을 하면은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와요.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는 기부금이 이미 비용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금이 당기순이익 만드는데 비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감 소득 금액에다가 기부금을 넣고 이제 제일 아래쪽 그 가로 있는 내용을 보세요. 기준 소득 금액을 구하는 내용은 이 가로 내용을 보면 차가감 소득 금액에다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지출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뺀 것이 기준 소득 금액이 돼요. 왜 2월 결손금을 빼냐면 과거에 결손이 나면은 그걸 먼저 충당해야지 기부금을 쓰면 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기준 소득 금액을 구할 때 2월 결손금을 빼요. 자, 그거에 50%를 인정을 해준다. 지정 기부금은 역시 기준 소득 금액이에요. 기준 소득 금액 그 아래 화살표 보면은 한도가 기준 소득 금액에서 이미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뺀 거 거기에 10%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지정 기부금은 인정을 훨씬 더 법정 기부금보다도 적게 해줍니다. 비지정 기부금은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송금 불산입을 한다. 라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를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 감가상각비 대상 자산은 알죠? 보통 이해를 하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거, 건설 중에 있는 거,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비 상각 대상 자산이 안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래 박스를 먼저 볼게요. 회사가 계상한 법인 계상액이 있죠. 결산서상에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서 감가상각 범위액을 빼면은 회사가 한도 초과 있죠. 상각 범위를 오버해서 계상을 하면은 그 부분은 상각 부인을 하는 거예요. 상각 부인을 한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감가상각 범위액보다도 회사가 더 많이 감가상각을 하면은 그 범위액을 초과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한도액보다도 더 적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다. 상각 범위액보다도 미달해서 감가상각을 계상을 했다. 그러면 그건 굳이 세무조정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감가상각비도 이런 게 있어요. 정기에서 상각 부인돼 있어요. 정기에 상각 부인된 거. 송금불산입 유보로 정기에 상각 부인된 것이 올해 회사 계상액이 상각 범위액보다도 미달됐어요. 미달되면 그 미달된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올해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아랫줄에 있는 말이에요. 정기로부터 2월 된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적액 범위 내에서 시인부적액은 그렇죠. 시인부적액은 상각 범위액보다도 회사가 계상한 게 부족하다. 부족한 금액. 그래서 상각 범위액보다도 미달됐을 때는 그 금액에 한해서는 송금 산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 공부할 때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서 곱하기 상각률이죠.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정액법인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그리고 정율법인 경우는 잔존가액이죠. 잔존가액이 세무상 미상각 잔액이죠. 세무상 미상각 잔액. 세무상 잔존가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률이 정해져요. 그래서 내용연수만 알면은 우리가 세법 별표에서 상각률을 다 가르쳐줘요. 내용연수만 알면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세법에 기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자산별, 업종별,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꼭 이 세법 기준대로 운영을 안 하고 이 기준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회사가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우리는 이 내용연수를 세법에 정해놓은 것보다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더 적게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은 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신고 내용연수 가지고 이 상각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내용연수를 알면은 이렇게 상각률 표에 의해서 법인세법에 있는 별표에서 상각률을 다 가르쳐줘요. 내용연수가 뭐 1년, 2년, 3년. 예를 들어서 4년을 볼게요. 4년 같은 경우는 정액법은 25%라는 거죠. 그렇죠? 4년은 매년 25%씩 상각을 해야 4년 뒤에는 잔존가액이 제로가 되니까. 4년인 경우에 정률법에 의해는 52.8%가 되는 거예요. 정률법은. 그래서 정률법이 훨씬 상각률이 높아요. 정액법보다도. 정률법은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각률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세법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기를 그 내용연수를 알면은 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상각률 표를 보고 상각률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A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A의 각 사업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유형 1 또는 유형 2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 각 유형에 따른 사업년도별 세무조정을 하시오 라는 내용이에요. 취득가액이 6만원이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했네요. 그러면은 정액법이라면은 2년의 정액법은 매년 50%씩 상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연수가 2년 정액법 상각률은 50%입니다. 취득일은 10기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유형일은 회사가 10기 그러니까 그 자산을 기계장치를 산 연도에 전부 다 감가상각을 해버렸어요. 세법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죠. 세법은 정액법 상각률은 50%예요. 그래서 올해 취득원가의 50%, 내년에 50%를 상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만 원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상각 범위액은 6만 원 곱하기 50% 해가지고 상각 범위액은 3만 원인 거죠. 3만 원인데 해답을 보세요. 해답 유형 1을 보면은 10기에는 회사가 6만 원을 상각을 다 해버렸어요. 6만 원을 다 해버렸는데 상각 범위액은 3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각 범위액을 초과한 부분 나머지 3만 원은 송금불산입 상각 부인액 3만 원 해가지고 유보를 한다는 거죠. 왜 유보죠? 세법은 이것이 잔존가액이 3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 회사는 잔존가액이 감가상각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잔존가액이 제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상 자산가액이 순자산가액이 더 커서 유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1기는 회사는 계상을 할 수가 없죠. 전년도에 다 상각을 해버렸으니까. 세법상은 상각 범위액이 3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었죠. 상각 부인액이 있는 경우 자 11기에 회사 계상액보다도 상각 범위액이 훨씬 커요. 3만 원이 커요. 그럼 이 3만 원 한도 내에서는 전년도 상각 부인액을 송급 산입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전년도 상각부인액 3만원이 송급 산입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형 2를 볼게요. 유형 2는 어떻게 회사가 계상을 했냐면은 10기에 2만원, 11기에 2만원, 12기에도 2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세법은 한도가 10기에 3만원, 11기에 3만원이에요. 그러면 유형 2의 아래 그 답을 볼게요. 삼각범위액은 10기에 취득가액의 50%인 3만원이 삼각범위액이에요. 근데 회사는 2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법에서 회사가 계상한 2만원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두 번째 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11기도 삼각범위액은 3만원인데 회사가 2만원이 계상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인정. 근데 12기를 봐요. 12기는 이제 세법상 내용연수가 다 끝나버리면은 나머지 회사가 남아있는 잔존가액이 삼각범위가 돼요. 삼각범위액이 됩니다. 그 삼각범위액이 2만원이에요. 근데 회사는 2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역시 세무조정이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한 경우는 그대로 세무조정 없이 간다. 라는 게 문제 유형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손익의 기속 사업연도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주식회사 A는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당 원가 4만원, 판매가 46,000원이 결산서상 수량보다 200개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유를 살펴보니 3개월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매출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 고객인 B에 인도되었으나 회계 담당자가 제14기 다음 기죠. 다음 기 결산서에 미안합니다. 14기는 단기네요. 단기 결산서에 회계 처리하지 않고 대금이 결제된 15기 결산서에 회계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 매출을 15기로 매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14기에 매출 처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14기에 나갔으니까 물건이 나갔으니까 14기에 매출 처리해야 될 때 그만큼을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세무조정 한 걸 볼게요. 14기에 매출이 회사가 과소계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매출 과소계상 부분을 920만원, 판매가 46,000원 곱하기 수량 200개 해가지고 매출 과소계상에 920만원을 입금 산입하고, 그러면은 이 매출이 과소돼서 있으면 매출 원가도 이만큼 과소대상 됐겠죠. 그래서 원가가 4만원이니까 4만원 곱하기 200개 해가지고 매출 원가 과소계상된 부분 800만원도 송금을 산입을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식회사 A는 2020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C에 위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원가 6천만원, 판매가 7,500만원을 적송하였으며 주식회사 C는 12월 31일 날 해당 적성품을 판매하였다. 위탁 판매를 했는데 수탁자가 이걸 팔았어요. 12월 31일 날. 그러면 12월 31일이 해당되는 사업연도에 매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만 주식회사 A는 14기 결산서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14기 안 하고 15기에 회계 처리를 했어요. 역시 14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15기에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에요. 매출 과소계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입금 산입, 매출 과소계상 7,500만원. 따라서 그에 대한 원가는 매출 원가 과소계상이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도 넣어줘야 되죠. 송금 산입, 매출 원가 과소계상 6천만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3번은 이 정기 적금 회사가 은행에 맡긴 정기 적금 얘기예요. 2020년 10월 1일 정기 적금 3년 만기 정기 적금을 가입하고 2020년 12월 31일 3개월이 지났어요. 매월 3억 원씩 총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3억 원씩 총 9억 원을 불입하였다. 이미 경과한 기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분에 해당되는 미수이자. 미수이자는 기간은 경과됐는데 아직 받지 못한 이자죠. 미수이자는 1200만 원이다.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미수 수익으로 계산하였다. 이것을 수익 처리를 했다는 거죠. 이 1200만 원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차변에 미수 수익 12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12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데 세법은 이걸 인정을 할까요? 세법은 원천징수가 되는 수입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계산하기로 돼 있어요. 원천징수가 그 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에 한해서는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 수익. 금융기관은 이 이자 수익을 줄 때, 그 예금을 한 사람한테 이자 수익을 줄 때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고 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020년에는 이자 수익으로 회계는 이자 수익으로 하지만은 세법상 입금 처리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입금 불산입이에요. 입금 불산입 미수 수익 1200만 원 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죠. 왜? 회사가 잡아놓은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세법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비용은 조금 달라요. 비용은 이제 이자 비용이 해당되는 거죠. 2020년 7월 1일 은행으로부터 얼마요?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10억 원을 연 12% 이자율로 차입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30일에 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 31일, 1년이 지난 다음에 지출하니까 아직 이자를 지급을 안 했어요. 이자를 지급을 안 했는데 그 6개월치에 해당되는 이자가 6억 원이에요. 이 6억 원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결사서상 미지급 비용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6억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6억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비용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가 그것을 발생주에 따라서 비용을 잡으면 비용 분야는 인정을 해줘요. 이자 비용 분야는. 이자 수익은 인정을 안 해줬죠. 이자 비용은 회사가 발생주에 따라 처리를 하면은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세무조정이 없어요.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나 임차료도 5번은 그런 문제인데 임대료나 임차료도 원래 법인세법은 원칙은 뭐냐면은 임대수익이나 지급되는 임차료는 그 지급한 날이 도래하는 기준이에요. 지급한 날이 도래하는 그 이자를 약정을 해서 언제 주기로 할 때 주기로 한 날 입금과 송금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발생주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를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임대하였다. 2020년 7월 1일 주 T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 중 일부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 기간이 1년이죠. 임대료는 다음 달 7일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주 A는 이 경과한 미수 임대료 400만 원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미수 수익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아직 기간이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처리를 했다는 거죠. 수익 처리를 하면은 그대로 이것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하지 않고 회사가 미수수익으로 계산. 회사가 차변에 미수수익 400만 원, 대변에 임대료 400만 원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임대료 400만 원 회사가 계산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손익기속연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